당신 오늘부터 끝이야. 내 아파트에서 당신 같이 구역질 나는 노인네가 얼씬거리는 꼴은 죽어도 못 봐. 강남의 심장부 35층 로열 팰리스의 평화를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파열음. 5억 원대 외제차 찾기를 든 입주민 대표 영숙의 손이 칠순 경비원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터진 입술에서 선혈이 튀어오르지만 영숙은 명품 백으로 노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지식이며 악다구니를 퍼붓습니다. 지금 당장 꺼져. 죽어서도 이 단지 근처엔 시체도 들이지 마. 흙먼지가 묻은 채 바닥에 뒹구는 낡은 경비원 모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을 진 듯 구부정한 박씨의 등 뒤로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영숙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확히 72시간 뒤 자신의 심장보다 귀한 외아들이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그 노인의 장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숨을 헐떡이게 될 줄은 말입니다. 일주일 전 노인의 뺨을 때리던 그 화려한 손으로 이제는 병원 바닥을 긁으며 개처럼 엎드려 울부짖는 영숙.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 심장이라도 다 드릴게요. 비참하게 무너진 상위 1% 여왕의 발등 위로 노인이 피 묻은 손으로 건넨 것은 폭수도 거액의 합의금도 아닌 20년간 봉인되었던 낡은 녹음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쓰레기처럼 짓밟고 일자리를 빼앗은 사람의 자식을 위해 당신은 기꺼이 배를 가르고 장기를 내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에서 벌어진 가장 처절한 인과응보와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이름만 들어도 주눅드는 로열 팰리스. 이곳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계급장과 같았습니다. 그 계급의 최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입주민 대표 58세의 오영숙이었습니다. 남편은 상장 기업의 등기 이사였고 하나뿐인 아들 지우는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인 그야말로 완벽한 스펙의 가정이었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단지 내 카페테리아에서 다른 입주민 부인들을 거느리며 여왕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불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비친 경비원 박씨는 그 불결함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박씨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한 편이었지만 세월이 굽혀놓은 허리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5년을 일했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사고로 몸이 불편한 손자의 재활치료비로 보내면서도 그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 먼저 머리 숙여 인사했고 아이들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친절조차 가식이라 치부했습니다. 저 노인네는 왜 볼 때마다 저렇게 굽신거려? 비굴하게 말이야. 아파트 가치 떨어지게. 영숙의 말 한마디에 주변 부인들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대표님. 요즘 젊고 헌칠한 보안 요원들도 많은데 굳이 저런 노인을 쓸 이유가 없죠. 사건은 무더운 8월의 어느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영숙은 새로 뽑은 5억 원대 외제차를 타고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입구에 누군가 이중주차를 해놓은 것입니다. 평소라면 박씨가 미리 정리했어야 할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다른 구역에서 민원이 터져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5분. 영숙이 기다린 시간은 고작 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시간은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박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고개를 숙였을 때 영숙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박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여기서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당신 월급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어딜 감히 자리를 비워. 박씨는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백사동 쪽에서 엘리베이터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다녀오느라. 변명하지 마. 당신 같은 노인네들은 이래서 문제야. 빠릿빠릿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영숙은 차에서 내려 박씨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으로 박씨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가방에 달린 금속 장식이 박씨의 광대뼈를 스쳤고 붉은 선혈이 노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입주민들이 경악하며 쳐다봤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이건 좀. 한 주민이 말리려 했지만 영숙은 독을 품은 눈으로 쏘아 붙였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노인네 당장 쫓아낼 거니까. 그녀는 곧장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해고 통보를 요구했습니다. 입주민 대표라는 직함과 남편의 영향력을 이용해 박씨를 단 하루 만에 실업자로 만들었습니다. 박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경비실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돋보기, 손자의 사진이 붙은 작은 수첩, 그리고 때 묻은 장갑.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닦았던 단지 내 벤치를 한번 쓸어보고는
빗줄기가 시작된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승리감에 취해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진작에 치웠어야 할 쓰레기였어. 그녀의 곁에서 아들 지우는 말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박씨 아저씨, 저 어릴 때부터 봐온 분이잖아요. 지훈아,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세상은 실력 없으면 도태되는 거야. 너도 나중에 의사 되면 알 거다. 사람 급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내뱉은 그 잔인한 말이 며칠 뒤 아들의 심장을 멈추게 할 저주가 되어 돌아올 줄은. 오만함의 끝에서 영숙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씨가 떠난 지 정확히 72시간 뒤 영숙의 금쪽 같은 아들 지훈이 거실 한복판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증자뿐. 그런데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기증자의 가족, 그들의 얼굴을 본 영숙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맙니다. 과연 영숙이 마주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박씨는 왜 자신을 모욕한 여자의 아들을 위해 수술대에 오르려 하는 걸까요? 다음 편에서 그 기막힌 반전이 공개됩니다. 박씨를 쫓아내고 평온을 되찾은 듯 했던 로열 팰리스의 아침. 영숙은 여느 때처럼 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흘러나오는 커피 향을 즐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채 10분도 가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온 짧고 거친 신음소리. 영숙이 고개를 돌렸을 때 아들 지훈이 가슴을 부여잡은 채 바닥으로 코꾸라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입술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고 고통스러운 비명조차 내뱉지 못한 채 온몸을 비틀었습니다. 영숙이 들고 있던 명품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그녀의 화려한 인생이 깨져나가는 예고편처럼 말입니다. 응급실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명문대 의대생으로 앞길이 구만리 갔던 아들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주치의의 진단은 영숙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급성 심부전입니다. 이미 신장 기능의 90% 이상이 상실되었습니다. 톡수가 온몸에 퍼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당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영숙은 의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내가 이 아파트 대표야. 최고급 의료진 다 붙이고 기증자 당장 구해와. 하지만 의사는 냉정하게 영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훈 군은 일주일도 버티기 힘듭니다. 영숙과 남편 그리고 일가 친척들까지 모두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부적합. 영숙은 병원 성모상 앞에 엎드려 머리를 찍으며 빌었습니다. 평생 남을 멸시하고 오만하게 살았던 자신의 죄가 아들에게 간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혈액형, 조직 적합성, 항체 반응까지.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완벽한 일치입니다. 마치 지훈 군을 위해 맞춤 제작된 신장 같습니다. 영숙은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기증자가 익명을 강력히 원하며 어떤 보상이나 만남조차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굴까? 우리 지훈이를 살려줄 그 천사 같은 사람은 누굴까? 그녀는 기증자에게 억대의 살해금을 주겠다며 간호사들을 매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술 준비실 옆 간호 스테이션에 놓인 공여 의사 확인서 한 장이 영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슬쩍 훔쳐본 종이 위에는 기증자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박성출, 주소 서울시 관악구. 영숙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떨렸습니다. 박성출, 박씨. 일주일 전 그녀가 뺨을 때리고 쓰레기 같은 노인네라며 빗속으로 쫓아냈던 바로 그 경비원이었습니다. 영숙은 미친 사람처럼 수술 대기실 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낡은 점퍼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중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박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영숙은 그의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기 박성출 씨 가족 되시죠?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왜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들에게... 박씨의 아들은 영숙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었군요. 우리 아버지를 짐승처럼 대하고 쫓아낸 그 아나무인 대표가. 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왜죠? 왜 당신 아버지는 나를 욕하지 않고 자기 목숨 같은 장기를
박 씨의 아들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 저한테 남긴 녹음입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박 씨의 쉰 목소리. 그 속에는 영숙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20년 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이 그토록 멸시했던 노인은 사실 영숙의 아들 지훈이 가장 빛나던 시절에 맺었던 운명의 인연이었습니다. 박 씨가 자신의 몸을 갈라 장기를 내어주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영숙이 마주하게 된 최종적인 운명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피해 보험과 참여해서 그 눈물겨운 결말이 이어집니다. 박 씨의 아들이 건넨 낡은 스마트폰. 영숙의 떨리는 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차가운 수술 대기실의 공기는 박 씨의 쉰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성우야, 아비 말 잘 들어라. 혹시라도 수술실 밖에서 그 집 사람들을 만나거든 절대 화내지 마라. 그 여자가 나를 때리고 쫓아낸 건 그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뿐이야. 나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녹음 속 박 씨의 목소리는 원망은커녕 오히려 영숙을 두둔하고 있었습니다. 아, 너 20년 전 기억나지? 우리 집 형편이 제일 어려웠을 때 내 아들, 내 손주 녀석이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던 날 말이다. 그때 자기 몸보다 큰 파도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우리 아이를 건져 올린 초등학생 꼬마가 있었지. 그게 바로 지훈이야. 나는 그때 결심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언젠가 저 아이에게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고. 영숙의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쳤습니다. 지훈이가 초등학생 시절 계곡에서 친구를 구했다며 옷이 다 젖어 돌아왔던 날, 영숙은 대견해하기는커녕 공부해야 할 애가 어딜 가서 위험한 짓을 하느냐며 오히려 지훈이를 혼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지훈이가 구했던 아이의 할아버지가 바로 자신이 뺨을 때린 경비원 박 씨였던 것입니다. 성호야,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기도했다. 그 고마운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내가 이식을 해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이지 신이 나를 부르신 줄 알았다. 이제야 20년 묵은 마음의 빚을 갚을 기회를 주셨구나 싶어서 말이다. 영숙은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병원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쫓아낸 노인이 사실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 20년 동안 고마움을 품고 살아온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영숙은 수술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초록색 가운을 입은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기증자분도 연세에 비해 체력이 좋으셔서 잘 버텨주셨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영숙은 회복실로 옮겨지는 박 씨의 침대를 따라갔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박 씨의 손을 잡고 그녀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선생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박 씨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영숙의 손을 힘없이 맞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세요, 대표님. 지훈이가 살았으면 된 겁니다. 우리 손주 살려준 아이 아닙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한 달 후 지훈과 박 씨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영숙은 로열 팰리스 아파트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녀는 박 씨를 위해 신도시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상가를 마련해 찾아갔습니다. 이건 제 사죄의 마음입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하지만 박 씨는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님, 사람의 목숨값은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돌려준 것뿐인데 거기서 또 무언가를 받으면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 미안하시다면 앞으로 우리 같은 경비원들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만 먼저 건네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영숙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지 내 모든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허리 숙여 인사했고 추운 겨울엔 따뜻한 차를, 여름엔 시원한 음료를 직접 챙겼습니다. 로열 팰리스의 주민들은 그런 영숙을 보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배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때로는 내가 더 높이 있다고 착각해 누군가를 멸시하기도 하고 내 손에 든 작은 권력이 영원할 거라 믿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무심코 짓밟은 그 노인이 사실은 당신의 내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천사일지도 모릅니다. 지훈이가 어린 시절 베풀었던 작은 용기가 20년 뒤 자신의 생명을 구했듯 선의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답변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